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무효와 취소 보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무효부터 먼저 보면 밑에 02번에 무효의 종류가 나오죠. 자, 무효는 먼저 절대적 무효도 있고 상대적 무효도 있는데 민법에서 등장하는 무효 대부분이 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대부분. 상대적 무효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랑 뭐밖에 없죠? 비진이, 통정. 자, 상대적 무효로 가보면 일단 상대적 무효의 특징은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절대적 무효하고는 다르게 상대적 무효는요,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나오듯이 추인을 하게 되면은 추인을 한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상대적 무효는 비진이 표시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하고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개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무효는 밑에 양괄호 3번에 나오듯이 전부 무효도 있고 일부 무효도 있습니다. 자, 137조 내용을 보면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일단 원칙은 다 전부가 무효인 걸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자, 그러나 둘째 줄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때는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않고 유효로 냅두는 겁니다. 이런 걸 가정적 의사라 그러죠.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는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다.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는 계약을 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유효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내려가면 일부가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남겨놓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분할 가능성. 무효인 부분을 따로 뗄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이 바로 분할 가능성, 그리고 가정적 의사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3번에 보시면은 무효에는 또 유동적 무효도 있습니다. 유동적 무효는 대표적인 것이 표에 나오듯이 두 번째 칸에 보시면은 무권 대리 행위가 나오죠. 이게 아까 봤던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는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무권 대리 행위에서, 즉 유동적 무효에서 본인이 추인을 할 수 있죠. 무권 대리의 추인. 무권 대리 행위에서 본인이 추인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뭐가 되죠? 유효가 되죠. 소급해서 유효된다. 자, 그리고 무권 대리하고 효력을 동일하게 인정해 주는 게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입니다. 이것도 유동적 무효로 취급합니다. 즉, 무권 대리가 됐든 아니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됐든 둘 다 추인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효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부 다 소급해서 유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추인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추인이 있는데요. 자, 한 장 넘겨보시고요. 자, 35페이지 와보시면은 35페이지에 중간에 04번에 무효행위 재생이라고 돼 있고 양괄호 1번에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추인이죠. 무효행위를 추인하겠다. 무효행위 추인. 자, 여기서 말하는 무효행위 추인은 상대적 무효를 추인하는 겁니다. 상대적 무효를 추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무권 대리 행위 추인은 무슨 무효 추인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도 추인할 수 있고 또 무슨 무효도 추인할 수 있고 상대적 무효도 추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상대적 무효를 추인할 때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추인한 때부터 유효죠. 추인을 한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무건대리 행위 추인은 소급해서 유효, 즉 소급효가 있지만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소급효가 없다. 소급효가 없다. 이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 잘 해두셔야죠. 자, 139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일단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는 그 무효가 절대적 무효인 경우죠. 자,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했을 때는 추인을 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봐서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 무효를 추인하는 겁니다. 자, 밑에 칸에서 표가 나오는데요. 여기 세 번째 칸의 효과 확인하세요.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으로서 소급하지 않는다. 자, 관련된 판례 문장을 좀 확인해 볼까요? 밑에 판례 보시면은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면 법률행위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다. 이것은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있는 걸로 봐서 그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게 지금 그러니까 139조죠. 지금 139조. 139조.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무권대리 행위 추인은요. 자, 페이지 잠깐 알려드리면은 아까 우리 무권대리 할 때 27페이지에서요. 27페이지에서 자, 중간에 보시면은 133조가 있지 않습니까?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소급해서 또 효력 생긴다 그러죠. 여기서는 소급효가 있대요. 몇 조에서는요? 133조에서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급효가 있고 여기서는 소급효가 없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규정 자체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자, 35페이지 판례, 두 번째 판례 확인합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합니다. 이때도 139조를 적용시켰던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효였던 거예요. 추인한 때부터 유효.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자, 추인, 두 번째 추인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 이제 뒤로 가서 취소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자, 36페이지로 와보시면은 먼저 중간에 05번에 보시면 취소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자,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도 있고 상대적 취소도 있는데 일단 절대적 취소는 그 사유가 한 개입니다. 바로 제한 능력자의 취소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하는 취소는 절대적 취소에 해당한다. 자, 반면에 그 밑에 칸에 나오는 상대적 취소는 착오, 사기, 강박 요 세 가지가 상대적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6번 취소권자. 자, 취소권자는 총 기본적으로 4사람이죠.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입니다. 자, 근데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140조에서 나오듯이 그의 대리인들도 또는 승계인들도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죠. 일단 대리인은 임의 대리가 됐든 법정 대리가 됐든 임의 대리는 수권을 통해 취소,
법정 대리는 그 고유의 취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은 취소권을 상속받은 자 생각하세요. 취소권을 상속받은 자. 상속을 받아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1번. 제한 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법정 대리인은 그 고유의 취소권을 가지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비교해서 동그라미 3번에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취소권 행사를 못합니다. 본인으로부터 취소할 수 있는 수권을 얻어냈을 때 그때 비로소 임의 대리인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포괄승계인 나와 있죠. 취소권을 상속받은 자도 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포괄승계인뿐만 아니라 5번에 특정승계인도 권리의 승계를 받으셨다면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7번에 보시면 취소권 행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소권 행사. 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14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146조 취소권 같은 경우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는 3년, 그리고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 내라고 하는 제척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취소도 의사 표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묵시적 취소가 중간 동그라미 1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판례 보시면 법률 행위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해야 되지만 그 취소의 의사 표시는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해서 인식될 수가 있다면 어떤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해서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깔고 있는 이행 청구나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 속에는 취소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런 게 묵시적 취소. 자,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일부 취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취소는 일부 무효 법리하고 똑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일부분의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지만 분할의 가능성과 가정적 의사가 존재하고 있다면은 무슨 취소도 할 수 있다.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에서요. 둘째 줄에 가분적이다.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바로 분할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의사, 그게 무슨 의사죠? 가정적 의사. 요게 인정된다면은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요. 8번에 취소의 효과입니다.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취소권 행사를 했을 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니까 이전에 상대방한테 받았던 것들이 있다면은 돌려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부당한 이득의 반환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생긴다. 근데 부당이득 반환을 할 때는 누가 먼저 돌려줘야 되죠? 동시에 돌려줘야 돼요. 이게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서로 누가 먼저랄 거 없이 동시에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을 할 때요. 그 반환의 범위가 다릅니다. 반환의 범위. 반환을 할 때 선의 같은 경우는 현존 한도 반환이죠. 자, 그거는 밑에 쪽에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선의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그리고 악의 같은 경우는 전부를 다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할 때 제한 능력자가 특칙이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쪽에서는 선이든 악이든 안 따지죠. 선, 악을 불문하고 전부 다 반환이에요? 현존 한도 반환이에요? 현존 한도. 보호받습니다. 현존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네, 디귿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쪽 9번에 나오는 취소권의 소멸.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세 번째 추인이죠. 요 추인의 세 번째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입니다.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상태였지만 취소권 행사를 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었던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의사표시하는 것. 이게 세 번째 추인이죠. 자, 여기서도 유효로 그대로 확정 짓는 거기 때문에 소급표가 없습니다. 역시 1번 추인, 2번 추인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 다른 추인입니다.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게 몇 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143조죠. 다 다릅니다.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 1번하고 2번에서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고 비교 정리를 하고 그리고 3번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는 취소권 포기 내용과 그리고 법정 추인 관련된 그 사유들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요.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근데 그냥 보통의 매매 계약이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겠지만 을 쪽에서 갑을 기망하여 사기를 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서 을한테 넘긴 을한테 땅을 넘겼어요.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이 당시 시가를 따져봤을 때 시가가 10억짜리였습니다. 10억짜리 땅을 팔았는데 갑이 이 땅을 10억 언저리에서 팔았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을한테 사기를 당해서 갑이 5억만 받고 5억만 대금으로 받고 10억짜리 땅을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일단 갑이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갑은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겠죠? 갑은 취소권자인 거예요. 사기당해서. 그러면 을은 취소권자의 상대방이죠.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갑은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취소권 행사 전까지는 일단 매매가 유효다, 무효다? 일단 유효죠. 일단은 매매가 유효인 상태다. 자, 그런데 갑이 취소권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취소권 행사를 해서 5억을 돌려주고 10억짜리 땅을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땅값이 갑자기 10억에서 3억으로 떨어졌어요. 땅값이 3억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갑은 5억만 받고 끝내야 되는 거죠. 땅 돌려받아야 돼요. 5억만 먹어야 돼요. 5억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취소를 할 겁니다. 취소 안 할 겁니다. 취소를 안 할 겁니다. 저는요, 취소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권을 행사할 겁니다. 취소권을 포기할 겁니다. 포기할 건데요. 라고 이렇게 의사표시하는 거. 이게 143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추인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인권을 딱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유동적 유효였던 걸 그대로 확정짓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추인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추인을 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한데요. 추인 요건이 필요한데 추인 요건에서 핵심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됩니다. 취소 원인 소멸 후에 비로소 추인이 가능하다. 잘 생각해보면 취소권을 포기하려면 내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 취소 안 할 건데요? 나는 취소권을 포기하고 취소권을 쓰레기통에 버릴 거예요. 취소권 버릴 거죠? 그러면 취소권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취소권자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취소권 버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요거예요. 원인 소멸 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의 원인이 현재는 사기지 않습니까? 사기.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즉 사기가 끝나야 된다는 거죠. 사기 종료. 사기는 언제 끝나죠? 깨달았을 때. 그죠? 그때 끝나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예. 결혼하면 잘해줄게. 결혼하면 내가 잘해줄게. 근데 나중에 깨닫잖아요. 사기구나.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 사기가 끝이나 끝. 자, 그리고 강박. 취소 원인이 강박이었던 경우도 강박 상태가 끝이 나야 비로소 취소권 포기가 가능하고 차고 마찬가지입니다. 차고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추인을 통해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제한 능력이죠. 제한 능력자가 추인을 하려면은 제한 능력이 끝이 나야 되는데, 아니 제한 능력은 언제 끝나냐?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 제한 능력은 미성년자는 시간이 흐르면 성년자가 되겠지만 그 제한 능력자가 예를 들어서 피성년 후견인이면 피성년 상태가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는 추인을 하기가 까다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추인 요건 첫 번째, 취소의 원인 소멸 후에 비로소 추인이 가능한 것이지만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제한 능력자의 보호자인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어도 소멸 전에도 즉 피성년 후견인이 정상인이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추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취소권자 할 때 착사 강제뿐만 아니라 대리인들도 있었죠. 그 대리인 중에서 법정 대리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추인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취소를 포기해버리면 되니까. 자, 관련된 내용 좀 확인해보죠. 자, 일단 밑에 144조를 확인하면 1항에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2항, 제1항은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원인이 끝나야 된다, 원인이 안 끝나도 된다. 안 끝나도 돼요, 법정 대리인은. 자, 밑에 좀 내려가가지고요. 표 밑에 동그라미 1번. 취소의 원인 소멸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 된 경우, 혹은 피사기자,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를 깨달은 경우, 피강박자가 강박 상태가 끝난 경우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2번, 법정 대리인 측에서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추인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관련된 이 세 번째 추인에서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 게 법정 추인입니다.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은 명시적으로 추인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추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추인한 걸로 인정해 주는 거죠. 총 사유 6가지죠.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권리의 양도, 강제 집행. 이렇게 6가지가 법정 추인 사유죠. 한 번 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권리 양도, 강제 집행. 지금 145조 밑에 1호부터 6호 보이십니까? 요 6가지 사유입니다. 6가지 사유를 다 외우면 좋겠죠. 다 외우면 좋겠는데 외우기 힘들면 2가지만 외우라 그랬습니다. 이행에 청구하고 다섯 번째 나오는 권리의 양도. 이행 청구와 권리 양도 같은 경우는 상대방 쪽에서 했을 때는 법정 추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죠. 누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다. 취소권자가. 취소권자가 한 때에만 법정 추인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 이행 청구했다. 상대방 쪽에서 권리를 양도했다. 이런 것들은 법정 추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무효 취소 파트 마무리하고요. 조건과 기한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40페이지. 자, 40페이지 와보시면은 이제 민법 총칙 마지막 제6장 조건과 기한입니다. 자, 조건부터 먼저 보면 일단 조건의 종류가 크게는 2가지죠.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밑에 쪽에 02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건의 종류. 첫 번째가 정지 조건. 자,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소멸한다. 발생하죠. 발생하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하죠. 이게 2가지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기성 조건과 불능 조건으로 섞어서 출제가 되는데 밑에 쪽에 동그라미 1번.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은 무효다. 기해무. 그리고 그 반대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는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그러면은 또 무효죠. 불정무. 그 반대로 불능이 해제 조건인 경우는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가셔가지고요. 03번에 보시면은 조건부 법률 행위 효력들 나와 있습니다. 자, 효력에서는 밑에 쪽 양보하로 2번에 조건 성취 후 효력을 보게 되면 147조에서 정지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자, 두 번째, 해제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결국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성취한 때로부터라는 겁니다.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든지 없어지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소급효가 없다는 거고요. 이거는요, 뒤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의 효과는 언제부터 생기든지 없어지든지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기한은 도래한 때부터다. 이것도 소급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원칙적인 맥락에서는 조건이 됐든 기한이 됐든 둘 다 소급효 있다고 없다고? 둘 다 없습니다. 근데 이 둘은 차이가 있어요. 조건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특약을 해가지고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조건에서는 당사자가 야 우리 소급시키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특약을 하게 되면은 소급효가 생기는데 반면에 기한 같은 경우는 소급효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소급효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기한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흐름. 시간의 흐름으로써 기한이 도래가 됐는데 다시 되돌리겠다라는 거는 효력을 다시 없애버리겠다. 즉 시계바늘 거꾸로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한에서는 소급효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41페이지에서 지금 아까 봤던 147조 3항을 확인하면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 소급하게 할 의사 표시했다. 그런 경우는 그 의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급효가 생긴다란 뜻이에요, 이게. 자, 비교해서요. 한 장 넘기시고요. 기한 같은 경우는 42페이지. 자, 42페이지 밑에 06번에 보시면은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밑에 양괄호 2번을 확인합니다. 기한 도래 후 효력. 152조. 시기는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2항의 종기는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둘 다 도래한 때부터죠. 그러니까 소급효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참고 표시 기한에서는 소급효가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절대 불가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41페이지에 41페이지 밑에 쪽에 입증 책임 보겠습니다. 입증 책임. 갑이 을한테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사준다 라고 계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자동차를 지금 증여하겠다는 거거든요. 증여하겠다. 근데 그냥 증여하겠다, 합격하면 증여하겠다, 합격을 하면 증여하겠다. 근데 을이 그러면 이제 합격을 해야 되겠죠? 합격을 하고 차를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 합격 못했어요. 아직 합격을 못했지. 지금 시험 날짜가 아직 안 됐는데. 원서 접수나 빨리 해야지. 아직 합격 못했습니다. 근데 을이 합격도 못했으면서 자동차 달라고 청구한 거예요. 그럼 갑은 자동차를 증여한다, 증여하지 않는다? 증여 안 하는 거죠. 갑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내가 그냥 사준다 그랬다, 합격하면 사준다 그랬다. 합격하면 사준다 그랬다. 합격하면. 즉, 이 증여 계약 속에는 정지 조건이 있었다, 정지 조건이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정지 조건이
있다. 이거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럼 을은 정지 조건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지. 없다. 뭔 정지 조건 그런 거 없었다. 자,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를 썼어. 예를 들어서 야, 차 사준다. 내가 차를 사줄게. 차 사준다. 서명 날인. 근데 합격하면을 빼먹었어요. 계약서. 합격하면은 말로만 했고 계약서에서 빼먹으셨다고요. 구도로만 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야, 계약서 봐라. 조건이 있다, 조건이 없다. 조건 없다 그러지. 얘는. 갑은요, 조건이 있다 그러지.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되겠죠? 왜냐면 없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요? 없다는 거는 입증 못하죠.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걸 입증해야 돼. 있다는 걸.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 있었다라는 그것을 갑 쪽에서 입증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너랑 했던 대화를 녹음을 해놨지롱. 입증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차를 안 준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조건 성취에 대한 동그라미 2번에 정지 조건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거를 바꿔 말하면은 정지 조건이 있었다 이 뜻이죠. 이거는 효력 발생을 다투려는 자. 갑은 지금 자동차 증여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다투려고 하잖아요. 맞나요? 을이 합격도 안 했으면서 차 달라 그러니까 갑이 뭔 말하냐? 차 안 줄 거다. 합격하고 와야지. 라고 갑은 효력을 주장한다, 효력을 다툰다. 효력을 다투죠. 효력을 다투는 자. 이게 갑이고요. 그래서 을이 이제 녹취 듣고 나서 바로 꼬랑지 내리죠. 아, 그래, 알겠어요. 네? 그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열공을 해가지고 결국 을이 합격을 하셨다는 거예요. 합격을 했다. 자, 그러면 을이 합격을 했다는 거는 조건이 성취됐다는 거죠. 조건 성취. 그럼 을이 성취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갑이 성취 안 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성취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을이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었다 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효력을 다투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조건 성취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번하고 2번이에요. 자, 1번은 조건 성취 입증 책임.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있다. 을. 자, 그리고 2번에 정지 조건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것은 효력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근데 문제는 을이 합격을 5년 만에 합격했어요. 5년 만에. 공부한 지 5년 만에 합격했다고. 5년 만에 합격했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잘한 거죠. 합격했으니까. 10년에도 못한 사람도 있는데. 잘한 거죠? 잘한 거지. 그럼 차를 사달라 했겠죠? 합격했으니까. 이때 갑이 아니지. 분명히 계약할 때 1년 안에 합격이었다. 그 조건이 1년 안에 합격이었다는 거예요. 5년이 아니고. 1년 안에 합격이었다. 1년 안에. 근데 을은 아니야. 그런 말 없었어. 몇 년 안에 합격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없었어. 을이 그렇게 주장하겠죠. 근데 갑의 주장은 아니야. 1년 안에 합격이었어. 그러면은 이거를 갑 쪽에서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과연 어떠한 조건이 존재하고 있었느냐?
이거를 입증할 사람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갑이 하고 있는 주장은 1년 안에 합격이었죠. 그걸 갑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갑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증하면 차 안 사줘도 되죠. 저들 뒤로 넘기세요. 42페이지. 자, 42페이지에서 중간에 양괄호 3번에 보시면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나와 있죠. 조건하고 기한을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를 물을 때는요. 일단 어떤 사실이 발생하면 즉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 행위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자, 그 반대로 어떤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는 조건이 불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게 정지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정지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실의 발생, 즉 조건 성취가 있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반대로 시험에 불합격하게 됐을 때 어떤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효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게 정지 조건이라는 거죠. 자, 근데 어떠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즉 기한이 도래하였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즉 기한 도래가 불가하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력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이거는 정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이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든 효력은 생기는 거다. 불확정 기한. 발생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효력이 생기는지 마는지가 바뀐다. 그러면 정지 조건. 자, 판례 문장 좀 보겠습니다. 자, 판례 첫째 줄.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돼. 이거는 조건인 거다. 어떤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을 해야 돼, 이행 안 해도 돼. 이행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즉 효력이 생겨, 효력 안 생겨. 효력 안 생겨. 그럼 그게 뭐라고? 조건이라고. 정지 조건. 자, 그런데 둘째 쪽 오른쪽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이 됐을 때도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 이런 경우는 불확정 기한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든 효력은 생긴다. 이러면은 불확정 기한. 자, 가령 예를 들어서요.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하기로 했어요. 증여를 하겠다고.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집을 아들아, 니한테 줄게. 증여할게 내가. 근데 지금 줄 거는 아니야. 지금 줄 거는 아니고 내가 80은 좀 심하죠, 그죠? 90이 되면. 자, 내가 90이 되면은 집을 줄게. 내가 90이 되면은 이제 지리산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집 줄게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값이 90이 된다는 거는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조건? 기한? 애매하죠? 이거 일단 기한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한으로. 그러면 90살이 되면은 어떤 사실이 생긴 거죠? 그럼 증여를 해야 됩니다. 집을. 근데 그 사실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어요. 기한 도래가 불가능해질 수 있죠? 어떻게 불가능해져요? 돌아가시면. 90이 되기 전에 돌아가신 거죠? 그럼 집을 줘야 돼, 안 줘도 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확정 기한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불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판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걸로 봐야 된다. 자, 여기서 기한이 도래한 걸로 봐야 된다가 바로 효력이 있다는 거다, 효력 없다는 거다?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죠. 9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네요? 그럼 90이 된 걸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를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받는다는 거죠. 집을 받는다는 거죠.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요. 기한의 이익. 자, 기한이익과 관련해서는 중간에 양괄호 2번을 보시면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관련된 특약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죠. 첫 번째 특약은 동그라미 1번에 나오고 있는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그리고 두 번째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두셔야 되죠. 일단 정지 조건부는 조건처럼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다가 상실된다는 거죠. 사유가 생기면 자동 상실이다. 채권자 청구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자, 형성권이라는 것은 뭔가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쪽에서 청구를 해줘야 된다. 채권자의 청구.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상실된다는 거죠. 이 둘 차이밖에 없습니다. 정지 조건부는 청구 안 해도 돼. 자동이야, 자동. 근데 형성권적은 자동이 아니죠. 뭐 해야 돼? 청구를 해야 돼. 그래야 상실되는 것이야 라는 거죠. 자, 이 특약 둘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가 좀 불분명할 때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것으로 추정한다. 자, 책에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지 조건부는요,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채권자가 굳이 청구하지 않아도 그 이익이 상실되는 것. 자, 반면에 2번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채권자 청구가 있어야 상실되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 확인하세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을 때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 이것은 어차피 의사 해석의 문제이겠지만, 자, 셋째 줄 중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것으로 추정하겠다. 자, 좀 쉬었다가 물권법 보겠습니다.